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청송골에는 박민준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의지할 곳 없이 홀로 세상에 남겨졌지만 마음씨 착하고 성실하기로 마을 사람들에게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친척 집들을 전전하며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민주는 20살이 되자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잣집 김대감 댁머슴으로 들어가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묵묵히 일했습니다. 김대감 댁에서 굳은 일도 마다 않고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민주는 꽤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25살이 되던 해봄, 이웃 마을 박씨 아저씨의 소개로 마음씨 곱기로 소문난 옆마을 안동골 최씨댁 외동딸 최채령과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채령은 맑은 눈망울과 해맑은 웃음이 매력적인 누구에게나 친절한 아가씨였습니다. 민주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김대감 댁 머슴살이를 청산하고 청송골 작은 밭되기와 낡은 초가집 한 채를 사서 아내 채령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봄 햇살 따스한 어느 날 채령은 정성껏 지은 점심을 들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서방님, 점심 드세요. 새참으로 쑥버무리도 좀 싸왔어요. 벌써 점심때가 되었나? 일하다 보니 시간이 가는 줄 몰랐네? 당신도 어서 와서 같이 먹어요. 민주는 아내가 싸온 따뜻한 밥과 쑥버무리를 맛있게 먹으며 지난날의 고생을 떠올렸습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이 힘겨운 삶을 견뎌내고 이제 눈앞에 사랑하는 아내와 작은 보금자리가 생겼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그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청송골을 덮쳤습니다. 냇물은 범람하여 둑을 무너뜨리고 민준 부부의 밭되기는 순식간에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한 해 농사를 망친 민준 부부는 겨울 내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지만 이번에는 몇 달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이어졌습니다. 쩍쩍 갈라지는 밭을 바라보며 민주는 애타는 마음으로 하늘만 바라봤지만 야속하게도 하늘은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국 그해 농사도 망치고 말았습니다. 곳간은 텅 비었고 먹을 양식조차 부족하여 민준 부부는 하루 한 끼 죽으로 겨우 연명해 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힘든 생활에 지친 채령은 몸져눕고 말았습니다. 가뜩이나 넉넉지 못한 살림에 아내의 병까지 더해지니 민주는 막막한 마음에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혹독한 시련을 내리시는 겁니까? 저는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민준의 딱한 소식은 안동골 친정에도 전해졌습니다. 장인 최 씨와 장모 박 씨는 부랴부랴 청송골 민준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퀭한 얼굴로 자리에 누워있는 딸 채령을 본 장인 최 씨는 민준을 매섭게 꾸짖었습니다. 일은 안 하고 첩 하나 없는 무능한 놈에게 우리 딸을 보낸 것은 자네가 성실해서 굶어 죽이지는 않겠다 싶어서였는데 약은커녕 죽 한 그릇 제대로 못 먹여 이 지경을 만들어 놓았나.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죄송은 무슨. 다 필요 없어. 채령이는 우리가 데려가서 돌봐줄 테니 두 사람은 여기서 인연을 끊어라. 장인어른,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희가 어찌 쉽게 헤어질 수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살다가 우리 채령이를 저 세상으로 보내란 말이냐. 죽어가는 딸에게 약 한 첩 못 먹이면서 무슨 혼인 생활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냐. 딴소리 말고 당장 헤어져. 민주는 눈물로 장인에게 애원했지만 장인은 매몰차게 뿌리치고 딸 채령을 데리고 안동골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내마저 떠나고 텅 빈 집에 홀로 남은 민주는 며칠 동안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방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주는 갑자기 무슨 생각을 했는지 땅 문서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헐갑의 밭되기를 팔아버리고 간단한 짐을 챙겨 정든 청송고를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낡은 집신을 신고 등짐을 진 민주는 떠나기 전 텅 빈 초가집을 돌아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래. 차라리 잘 되었어. 나 같은 놈하고 계속 있어봐야 채령이만 더 고생만 할 테지. 혼잣말을 하며 민주는 정든 청송고를 뒤로 하고 발길 닿는 대로 정처 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민주는 뚜렷한 목적지도 없이 발길이 닿는 대로 걸어가다 밤이 되면 길에서 잠을 자거나 남의 집 처마 밑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날이 갈수록 민준의 모습은 초라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큰 장터, 문경세제 아랫장터를 지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몰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궁금해진 민주는 구경꾼들에게 다가가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행색을 보니 이 동네 사람은 아닌가 보구려. 예. 저는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길손입니다.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까? 저기 앉아 계신 분이 이 근방에서 용하기로 소문난 박 선생이라는 분이신데 어쩌다 한 번장에 나오셔서 점을 봐주시는 통에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이오. 민주는 박 선생이라는 노인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허옇게 센 머리에 흰 도포를 입고 갓을 쓴 점잖은 풍모를 지닌 노인은 코에 이상한 둥근 유리알 같은 것을 끼고 사람들에게 점을 봐주고 있었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갈 곳도 없던 민주는 한쪽 구석에 앉아 박 선생이 점을 봐주는 모습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고 박 선생도 자리를 정리하려던 찰나 민준이 박 선생 앞에 다가서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도 점을 볼 수 있을까요? 점이란 누구든 볼 수 있지. 하지만 내 점괘는 꽤 비싸네. 박 선생의 말에 민주는 허름한 품을 뒤적여 작은 돈주머니 하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지난날 밭되기를 팔아받은 재산의 전부였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이것뿐입니다. 이것으로 될는지. 참으로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구먼. 제 얼굴에 그런 것이 보입니까? 이 사람아, 세상에 사연 없는 얼굴이 어디 있나. 누구나 다 자기만의 사연을 얼굴에 담고 사는 것이지. 그렇게 수심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으니 사연도 기구하겠구먼. 그래, 뭘 알고 싶은 게냐? 박 선생의 물음에 민주는 지난날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와 아픈 아내와 헤어지게 된 슬픈 사연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젊은이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박 선생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괴로군. 사람답게 사는 것은 누구에게는 쉽기도 하고 또 어떤 이에게는 매우 어렵기도 하지. 그런 면에서 자네는 아주 운이 좋구먼. 자, 이것을 받게. 박 선생은 말을 마치며 코에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 민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안경이라는 것이다. 무엇이든 꿰뚫어 볼 수 있게 하는 신비한 힘이 깃든 안경이지. 안경이라고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 귀한 물건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자네가 내 마지막 손님이기 때문이지. 나는 이제 더 이상 이것이 필요 없네. 자네는 내일 날이 밝거든 이 아랫길로 쭉 내려가다 보면 큰 강, 낙동강이 나올 걸세. 그곳에서 그 안경을 쓰고 빨래하는 여인들을 잘 살펴보게. 그러다 꼬리가 9개 달린 여우, 구미호 모녀가 보이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구미호 처녀에게 장가를 들어야 하네. 네. 구미호랑 혼인하라니. 사람이 어찌 짐승과 혼인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아, 진짜 구미호랑 혼인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안경을 쓰고 보면 구미호로 보이는 처녀를 찾으라는 게야.
그 안경은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진실을 보여주는 신비한 물건이니 부디 내 말을 명심하게. 예. 그런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나는 자네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남은 일은 자네 하기에 달렸네. 그리고 그 안경은 남들에게 함부로 보이지 말고 소중하게 간직하다가 나중에 인연이 닿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물려주도록 하게. 말을 마친 박 선생은 짐을 챙겨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주는 박 선생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구미호 처녀와 혼례를 올리라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그날 밤, 갈 곳이 없어 문경세제 고갯길 아래 주막집 처마 밑에서 잠을 잔 민주는 박 선생의 말을 곱씹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 민주는 박 선생이 말한 낙동강을 찾아 강가 한쪽 구석에 앉아 사람들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침 해가 하늘 높이 떠오르자 아낙네들이 빨래감을 들고 하나둘씩 강가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낙동강변은 빨래하는 여인들로 북적였습니다. 민주는 품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안경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얼굴에 썼습니다. 이게 뭐야? 안경을 쓰고 앞을 보던 민준이는 너무 놀라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빨래를 하던 여인들이 모두 짐승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한 종류의 짐승이 아니라 말, 돼지, 개, 소, 닭 등 온갖 짐승들이 빨래를 하고 있는 믿기 힘든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박 선생이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인간의 모습 속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안경이라니. 민주는 안경을 쓰고 여인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강가 한쪽 구석에서 꼬리가 9개 달린 하얀 여우, 구미호 모녀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저기 있다. 구미호 모녀다. 민준이는 어느새 빨래를 마치고 자리를 뜨려는 구미호 모녀를 보고 황급히 뒤쫓아갔습니다. 안경을 벗고 다시 보니 젊은 구미호는 갓 20살이 되었을까 싶은 눈처럼 하얀 피부에 붉은 입술을 가진 어여쁜 처녀, 아리였습니다. 아리는 어머니 여우와 함께 인적 드문 숲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굽이굽이 숲길을 지나 깊은 산속 작은 초가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집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성이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하자 민주는 용기를 내어 집 앞에서 외쳤습니다. 주인장 계십니까? 조용한 집에서 방문이 열리더니 구미호 모녀가 놀란 눈으로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주인은 나인데 누구시길래 남의 집 문 앞에서 소란이요? 저는 길을 가던 나그네입니다. 묵을 곳이 없어 그러니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십시오. 아이고, 보아하니 젊은 총각 같은데 집을 잘못 찾아오셨소. 이 집에는 늙은 어미와 어린 딸, 여자 둘뿐이라 남정네를 드릴 수 없소. 그러니 마을로 내려가 다른 집을 알아보시오. 어머니 여우는 단호하게 말하며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민준이는 다시 한번 간곡하게 사정했습니다. 사정을 봐주십시오. 먼 길을 걸어온 데다 하루 종일 굶어 너무나 지쳤습니다. 방은 바라지도 않으니 헛간이라도 좋으니 하룻밤만 묵게 해주십시오. 민준의 간절한 부탁에 마음 약한 어머니 여우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망설였습니다. 그때 딸 아리가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날이 어두워지면 다른 집을 찾기도 어려울 거예요. 딱 하룻밤만 묵게 해주도록 해요. 방은 내줄 수 없고 헛간이라도 괜찮다면 하룻밤 묵어가도록 하시오. 예, 감사합니다. 민준이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헛간으로 들어갔습니다. 헛간에는 마른 집이 깔려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막자리에 누워 잠을 청하려는데
딸 아리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옹기 그릇을 들고 헛간으로 왔습니다. 저녁거리를 다 치워서 드릴 것은 이것밖에 없으니 따뜻한 팥죽이라도 드시고 허기를 달래세요. 딸 아리가 준 것은 다름 아닌 팥죽이었습니다. 가까이에서 아리를 보니 둥근 얼굴에 맑고 커다란 눈망울을 가진 인간 세상 그 어떤 여인보다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민준이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준이는 팥죽을 허겁지겁 먹어 치웠습니다. 따뜻한 팥죽을 먹으니 온몸에 기운이 솟아났습니다. 배가 조금 찾아 자리에 누워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뜰 무렵 민준이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헛간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던 지게를 짊어지고 두 모녀가 깨기도 전에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민준이는 두 모녀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땔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때가 훨씬 지난 오후 늦게서야 민준이는 나무 한 짐을 가득 지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민준이가 산더미 같은 나무 짐을 지고 집으로 들어서자 마침 밭일을 나갔다 돌아온 모녀가 민준이를 보고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아침에 떠나신 줄 알았는데 어찌 다시 오신 거예요? 어제 두 분께 큰 은혜를 입어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 땔감을 좀 해왔습니다. 민준이가 해온 땔감 짐은 엄청났습니다. 집에서 일주일은 넉넉히 뗄 수 있을 만큼 많은 양이었습니다. 아이고, 땔감을 하려고 그렇게 일찍 산에 가셨던 거예요? 보아하니 끼니도 거르신 것 같은데 어서 밥부터 드세요. 어머니 여우는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고 곧 따뜻한 밥상과 맛있는 산나물 반찬이 차려졌습니다. 세 사람은 마주 앉아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어머니 여우가 민준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은 해가 저물었으니 내일 날이 밝거든 떠나시게. 여자들만 사는 집에 남정네가 오래 머무는 것은 좋지 않으니. 어머니 여우의 말에 민준이는 목이 메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망설이던 민준이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염치 없는 말씀인 줄 알지만 며칠만 더 머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오랫동안 객지 생활을 한 탓에 몸이 많이 상한 데다 일가 친척도 하나 없어 갈 곳이 없습니다. 밥 한 끼만 주시면 밭일, 땔감, 집안일까지 뭐든지 다 할 테니 며칠만 말미를 주십시오. 민준이의 딱한 사정을 들은 모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매정하게 내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는 헛간에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산에 올라가 땔감을 한 짐 가득해 오더니 오후부터는 밭에 나가 모녀를 도와 밭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구미호 아리의 집에 머무르게 된 지 며칠이 지나자 집안에는 땔감이 가득 쌓였고 밭일도 민준이가 척척 해내니 모녀의 생활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며칠만 묵겠다고 했던 민준이는 보름이 지나고 한 달, 두 달이 넘도록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민준이에게 떠나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다가올 무렵 장마가 시작되어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한 달 넘게 그치지 않고 내렸습니다. 마을은 물난리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냇물은 범람하고 둑은 무너져 집과 밭이 물에 잠기고 다리가 끊기는 등 온 마을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비는 온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나서야 겨우 멎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망쳐 쌀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게다가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되자 땔감 역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민준이는 그동안 부지런히 모아둔 땔감을 장에 내다 팔아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리,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어머니, 아리,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민준이가 장에서 돌아와 어머니 여우에게 작은 돈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어머니 여우는 돈주머니를 받아 열어보고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아니, 이 돈은 다 뭐예요?
장에 나가 땔감을 모두 팔고 받은 돈입니다. 이 돈은 총각이 써야지. 왜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 돈을 내가 받아도 되려나 모르겠네. 어머니 여우는 짐짓 걱정하는 척했지만 결국 돈주머니를 받았습니다. 그해 가을, 민준이가 열심히 가꾼 밭작물들은 물난리 속에서도 큰 피해 없이 잘 자랐습니다. 민준이는 또 한 번 모녀에게 큰 돈을 벌어다 주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생활한 지 몇 달이 지나자 민준이와 아리 사이에는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을 함께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밭일을 함께하며 땀 흘리는 사이 서로에게 깊이 빠져든 것입니다. 어머니 여우 역시 그 사실을 눈치채고 한동안 고민하다가 어느 날 밤 달빛 아래 세 사람을 불러놓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젊은이, 민준아, 구미호 아리와 어쩌다 보니 함께 지낸 시간이 꽤 되었구려. 젊은이, 민준아, 구미호 아리와 어쩌다 보니 함께 지낸 시간이 꽤 되었구려. 어머니. 항상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준이를 쭉 지켜보니 우리 딸 아리의 배필, 신랑감으로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민준이는 우리 아리와 백년 가약을 맺을 마음은 없는지? 어머니 여우의 갑작스러운 혼담 제안에 민준이는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아리를 향한 자신의 진심을 깨닫고 용기를 내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야 물론 아리 아가씨와 혼례를 올릴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머니와 아가씨께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오. 민준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렵게 지난날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와 혼례를 올렸던 아내 채령과 가난 때문에 헤어지게 된 슬픈 사연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민준이의 이야기를 듣고 난 어머니 여우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어머니 여우는 옆에서 조용히 듣고만 있던 딸 아리에게 물었습니다. 아리야, 너는 민준이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지난날의 일은 크게 상관없어요. 민준 씨는 자신의 잘못으로 어려운 일을 겪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오신 분이잖아요. 저는 앞으로 민준 씨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날 밤 달빛 아래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민준이와 아리는 어머니 여우의 축복 속에서 다음 해 따뜻한 봄날에 조촐하지만 아름다운 혼례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여우는 혼례 선물로 대대로 내려오던 귀한 여우 구슬을 아리에게 주었고 아리는 그 구슬을 민준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혼례를 올린 민준이는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리와 함께 힘을 합쳐 밭을 일구고 땔감을 마련하고 집안일을 돌보았습니다.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과 아리가 준 여우 구슬 덕분에 민준은 주변의 밭을 더 사서 밭농사를 크게 시작했는데 그해 하늘도 도왔는지 큰 풍년이 들어 엄청난 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좋은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리가 임신을 하고 다음 해 예쁜 딸을 낳아 민준이의 집안에는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와 아리가 혼례를 올린 지 3년이 되자 민준이가 하는 농사는 해마다 잘 되어 민준이는 금방 청송골에서 가장 큰 땅을 가진 부자가 되었습니다. 소작농까지 둘 정도로 부유해졌습니다. 민준이는 그토록 바라던 행복하고 풍요로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언제나 헤어진 아내 채령에 대한 근심거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채령에 대한 걱정은 민준의 마음을 늘 무겁게 했습니다.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풍요로운 가을날 밭일을 마치고 돌아온 민준이는 아리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부인, 이것으로 치마 저고리를 한 벌 곱게 만들어 주시오. 민준이가 내민 것은 아주 곱고 질 좋은 명주 옷감이었습니다. 아리는 남편이 해마다 가을이 되면 명주 옷감을 구해 치마 저고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유를 물었지만 민준이는 굳게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리는 묵묵히 옷감을 받아들고 정성껏 바느질하여 고운 치마저고리를 한 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마다 치마저고리 한 벌씩 만들어 아리에게 부탁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10벌이나 되는 고운 치마저고리들이 장롱 속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는 아침 일찍부터 장롱 속에 고이 간직해온 치마저고리 10벌을 꺼내 짐으로 꾸리고 박 선생에게 받은 신비한 안경까지 품에 넣고 집을 나설 채비를 했습니다. 부인, 잠시 안동골에 다녀올 곳이 있어 며칠 집을 비울 듯하오. 그동안 아이들을 잘 보살펴 주시오. 며칠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금방 돌아오겠소. 안동골이요? 무슨 일로 안동골까지 가시는 거예요? 아이들은 걱정 마시고 객지에 나가시면 끼니 거르지 마시고 몸 건강히 잘 다녀오세요. 알겠소. 걱정 마시오. 민준이는 집을 나서기 위해 마중 나온 귀여운 아이들과 사랑스러운 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호기심이 들어 품에서 안경을 꺼내 아이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앙증맞은 아기 여우들로 보였습니다. 볼 때마다 신기하고 재미있는 일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짐을 실은 나귀를 끌고 부지런히 걸어 며칠 만에 자신이 살았던 옛마을 안동골에 도착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찾은 안동골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민주는 채령과 신혼생활을 시작했던 옛집을 찾아가 보았지만 집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허물어져 버린 초가집에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사람이 살지 않은 지 오래되어 거미줄만 가득했습니다. 민준이는 착잡한 마음을 다잡고 이웃 마을에 살던 옛장인 최씨 댁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옛장인의 집에 다다랐을 때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놀며 웃고 떠드는 정겨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이는 숨을 죽이고 담 너머로 집 안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10년 전 헤어졌던 아내 채령과 낯선 사내,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함께 마루에 둘러앉아 저녁 밥상을 가득 채운 따뜻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채령의 건강해진 얼굴을 보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헤어질 때만 해도 병색이 완연하고 안색이 좋지 못했는데 지금은 살도 보기 좋게 오르고 얼굴에 생기가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채령은 낯선 사내와 재혼하여 아이들을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민준이는 잠시 옛 생각에 잠기다가 품에 있던 안경을 꺼내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곳에는 돼지 아이들과 어미돼지, 아비돼지가 꿀꿀거리며 맛있게 밥을 먹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식사를 마친 돼지 가족들은 아기 돼지들은 신이 나서 밖으로 뛰어나갔고 아비돼지는 농기구들을 챙겨 밭으로 일하러 나섰습니다. 민준이는 채령이 혼자 남은 것을 확인하고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마루에 앉아 배를 짜고 있던 채령은 인기척에 고개를 들어 방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만에 나타난 민준을 발견한 채령은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배틀북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채령, 그간 잘 지냈소? 민준이가 채령을 보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어렵게 말을 꺼내자 채령의 맑은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살아 계셨군요. 그러게 말이오. 모진 인생, 어쩌다 보니 이제까지 억척스럽게 잘 살아 있었소. 1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망부석처럼 한참을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얼굴이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구려. 길에서 마주쳤다면 못 알아볼 뻔했소. 당신도 몰라보게 훤칠해지셨네요. 이전과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간 고생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렇소. 하지만 이제는 괜찮소. 부인에게 줄 것이 있어 가져왔소.
말을 마친 민준이는 나귀 등에 실어온 짐을 마당에 내려놓고 풀기 시작했습니다. 짐 속에서 고운 빛깔의 치마 저고리 10벌이 쏟아져 나오자 채령의 눈은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너무나 곱고 화려해요. 제 평생 이렇게 고운 명주 옷은 처음 봐요. 내가 밭농사가 잘 되어 살림이 넉넉해질 때마다 지난날 당신에게 모질게 대했던 것이 후회스러워. 당신 생각하며 한 벌씩 만들어 두었던 것이오. 10년 동안 만든 것이라 혹시 몸에 잘 맞을지는 모르겠구려. 글쎄요. 10년이나 지나서 몸에 맞을지는 모르겠네요. 마침 저도 드릴 것이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채령은 눈물을 훔치며 황급히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더니 잠시 후 커다란 보자기에 싼 보따리를 가져와 민준이에게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채령이 풀어놓은 보따리 속에는 곱게 지어진 남자옷 10벌이 차곡차곡 담겨 있어 민준이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신 소식을 알 수 없어 늘 마음이 아팠어요. 당신 생각이 날 때마다 당신 옷을 한 벌씩 만들다 보니 어느새 10벌이나 만들게 되었네요. 당신과 헤어지던 날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헤어지게 되어 한동안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고 늠름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니 정말 반갑고 감사한 일이네요. 나야말로 고맙소. 부인이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무거운 짐처럼 마음속에 짓눌려 있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것 같구려. 다행이네요. 이제 지난 일은 모두 잊고 앞으로는 부디 아내분과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사세요. 고맙소. 부인도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게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라오. 10년 만에 재회한 민준과 채령은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고 걱정했던 마음을 털어내고 각자의 행복을 빌어주며 아름다운 작별을 했습니다. 민준이가 안동고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채령은 집 앞까지 따라 나와 멀리 떠나는 남편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손을 흔들어 배웅했습니다. 채령과 헤어져 발걸음을 돌린 민준이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품속에 있던 박 선생의 안경이 생각났습니다. 문경세제 아랫장터에서 박 선생을 처음 만났던 날, 그리고 신비한 안경을 받고 구미호를 아내로 맞이했던 기적 같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준이는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안경을 꺼내어 다시 한번 써보았습니다. 10년 전 처음 안경을 썼을 때처럼 세상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짐승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은 여전했습니다. 민준이는 안경을 쓰고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며 한참 동안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문경세제 고갯길 아래 작은 마을 어귀에서 허름한 옷을 입은 젊은 곰 청년이 구걸하고 있는 딱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곰 청년의 슬픈 눈빛을 바라보던 민준이는 자신도 모르게 발길이 멈춰 섰습니다. 민준이는 곰 청년에게 다가가 품속에 소중히 간직해온 안경을 건네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힘든가? 혹시 괜찮다면 돈보다 더 귀한 것을 하나 주겠네. 예. 정말 감사하지만 저에게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 리가. 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주 신비한 안경이니 부디 소중하게 잘 간직하게. 그리고 언젠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마음씨 착하고 아름다운 처녀를 찾게 될 것이네. 부디 그 처녀에게 꼭 장가를 들어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오. 예.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말은 안경을 써보면 자연히 알게 될 것이네. 부디 이 안경이 젊은이의 앞날을 밝혀주길 바라오. 말을 마친 민준이는 곰 청년의 어깨를 따뜻하게 두드려주고 발걸음을 재촉했고 안경을 받은 곰 청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민준이의 뒷모습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온 민준이는 사랑하는 아내 아리, 그리고 예쁜 아이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10년 전 헤어진 아내 채령을 잊지 못했습니다. 해마다 가을이 되면
채령에게 줄 치마 저고리를 만들었고 채령의 생일에는 먼발치에서나마 안동골 쪽을 바라보며 채령과 채령의 가족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만을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박 선생에게 받은 신비한 안경은 곰 청년에게 물려주어 또 다른 인연을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청송골에는 박민준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의지할 곳 없이 홀로 세상에 남겨졌지만 마음씨 착하고 성실하기로 마을 사람들에게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친척 집들을 전전하며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민주는 20살이 되자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잣집 김대감 댁 머슴으로 들어가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묵묵히 일했습니다. 김대감 댁에서 굳은 일도 마다 않고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민주는 꽤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25살이 되던 해봄, 이웃 마을 박씨 아저씨의 소개로 마음씨 곱기로 소문난 옆마을 안동골 최씨댁 외동딸 최채령과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채령은 맑은 눈망울과 해맑은 웃음이 매력적인 누구에게나 친절한 아가씨였습니다. 민주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김대감 댁 머슴살이를 청산하고 청송골 작은 밭되기와 낡은 초가집 한 채를 사서 아내 채령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봄 햇살 따스한 어느 날 채령은 정성껏 지은 점심을 들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서방님, 점심 드세요. 새참으로 쑥버무리도 좀 싸왔어요. 벌써 점심때가 되었나? 일하다 보니 시간이 가는 줄 몰랐네? 당신도 어서 와서 같이 먹어요. 민주는 아내가 싸온 따뜻한 밥과 쑥버무리를 맛있게 먹으며 지난날의 고생을 떠올렸습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이 힘겨운 삶을 견뎌내고 이제 눈앞에 사랑하는 아내와 작은 보금자리가 생겼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그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청송골을 덮쳤습니다. 냇물은 범람하여 둑을 무너뜨리고 민준 부부의 밭되기는 순식간에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한 해 농사를 망친 민준 부부는 겨울 내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지만 이번에는 몇 달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이어졌습니다. 쩍쩍 갈라지는 밭을 바라보며 민주는 애타는 마음으로 하늘만 바라봤지만 야속하게도 하늘은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국 그해 농사도 망치고 말았습니다. 곳간은 텅 비었고 먹을 양식조차 부족하여 민준 부부는 하루 한 끼 죽으로 겨우 연명해 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힘든 생활에 지친 채령은 몸져눕고 말았습니다. 가뜩이나 넉넉지 못한 살림에 아내의 병까지 더해지니 민주는 막막한 마음에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혹독한 시련을 내리시는 겁니까? 저는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민준의 딱한 소식은 안동골 친정에도 전해졌습니다. 장인 최 씨와 장모 박 씨는 부랴부랴 청송골 민준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퀭한 얼굴로 자리에 누워있는 딸 채령을 본 장인 최 씨는 민준을 매섭게 꾸짖었습니다. 일은 안 하고 첩 하나 없는 무능한 놈에게 우리 딸을 보낸 것은 자네가 성실해서 굶어 죽이지는 않겠다 싶어서였는데 야근커녕 죽 한 그릇 제대로 못 먹여 이 지경을 만들어 놓았나.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죄송은 무슨. 다 필요 없어. 채령이는 우리가 데려가서 돌봐줄 테니 두 사람은 여기서 인연을 끊어라. 장인어른,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희가 어찌 쉽게 헤어질 수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살다가 우리 채령이를 저 세상으로 보내란 말이냐. 죽어가는 딸에게 약 한 첩 못 먹이면서 무슨 혼인 생활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냐. 딴소리 말고 당장 헤어져.
민주는 눈물로 장인에게 애원했지만 장인은 매몰차게 뿌리치고 딸 채령을 데리고 안동골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내마저 떠나고 텅 빈 집에 홀로 남은 민주는 며칠 동안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방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주는 갑자기 무슨 생각을 했는지 땅 문서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헐갑의 밭되기를 팔아버리고 간단한 짐을 챙겨 정든 청송고를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낡은 집신을 신고 등짐을 진 민주는 떠나기 전 텅 빈 초가집을 돌아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래. 차라리 잘 되었어. 나 같은 놈하고 계속 있어봐야 채령이만 더 고생만 할 테지. 혼잣말을 하며 민주는 정든 청송고를 뒤로 하고 발길 닿는 대로 정처 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민주는 뚜렷한 목적지도 없이 발길이 닿는 대로 걸어가다 밤이 되면 길에서 잠을 자거나 남의 집 처마 밑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날이 갈수록 민준의 모습은 초라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큰 장터, 문경세제 아랫장터를 지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몰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궁금해진 민주는 구경꾼들에게 다가가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행색을 보니 이 동네 사람은 아닌가 보구려. 예. 저는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길손입니다.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까? 저기 앉아 계신 분이 이 근방에서 용하기로 소문난 박 선생이라는 분이신데 어쩌다 한 번장에 나오셔서 점을 봐주시는 통에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이요. 민주는 박 선생이라는 노인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허옇게 센 머리에 흰 도포를 입고 갓을 쓴 점잖은 풍모를 지닌 노인은 코에 이상한 둥근 유리알 같은 것을 끼고 사람들에게 점을 봐주고 있었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갈 곳도 없던 민주는 한쪽 구석에 앉아 박 선생이 점을 봐주는 모습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고 박 선생도 자리를 정리하려던 찰나 민준이 박 선생 앞에 다가서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도 점을 볼 수 있을까요? 점이란 누구든 볼 수 있지. 하지만 내 점괘는 꽤 비싸네. 박 선생의 말에 민주는 허름한 품을 뒤적여 작은 돈주머니 하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지난날 밭되기를 팔아받은 재산의 전부였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이것뿐입니다. 이것으로 될는지. 참으로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구먼. 제 얼굴에 그런 것이 보입니까? 이 사람아, 세상에 사연 없는 얼굴이 어디 있나. 누구나 다 자기만의 사연을 얼굴에 담고 사는 것이지. 그렇게 수심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으니 사연도 기구하겠구먼. 그래, 뭘 알고 싶은 게냐? 박 선생의 물음에 민주는 지난날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와 아픈 아내와 헤어지게 된 슬픈 사연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젊은이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박 선생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괴로군. 사람답게 사는 것은 누구에게는 쉽기도 하고 또 어떤 이에게는 매우 어렵기도 하지. 그런 면에서 자네는 아주 운이 좋구먼. 자, 이것을 받게. 박 선생은 말을 마치며 코에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 민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안경이라는 것이다. 무엇이든 꿰뚫어 볼 수 있게 하는 신비한 힘이 깃든 안경이지. 안경이라고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 귀한 물건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자네가 내 마지막 손님이기 때문이지. 나는 이제 더 이상 이것이 필요 없네. 자네는 내일 날이 밝거든 이 아랫길로 쭉 내려가다 보면 큰 강, 낙동강이 나올 걸세. 그곳에서 그 안경을 쓰고 빨래하는 여인들을 잘 살펴보게. 그러다 꼬리가 9개 달린 여우,
구미호 모녀가 보이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구미호 처녀에게 장가를 들어야 하네. 네. 구미호랑 혼인하라니. 사람이 어찌 짐승과 혼인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아, 진짜 구미호랑 혼인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안경을 쓰고 보면 구미호로 보이는 처녀를 찾으라는 게야. 그 안경은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진실을 보여주는 신비한 물건이니 부디 내 말을 명심하게. 예. 그런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나는 자네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남은 일은 자네 하기에 달렸네. 그리고 그 안경은 남들에게 함부로 보이지 말고 소중하게 간직하다가 나중에 인연이 닿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물려주도록 하게. 말을 마친 박 선생은 짐을 챙겨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주는 박 선생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구미호 처녀와 혼례를 올리라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그날 밤, 갈 곳이 없어 문경세제 고갯길 아래 주막집 처마 밑에서 잠을 잔 민주는 박 선생의 말을 곱씹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 민주는 박 선생이 말한 낙동강을 찾아 강가 한쪽 구석에 앉아 사람들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침 해가 하늘 높이 떠오르자 아낙네들이 빨래감을 들고 하나둘씩 강가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낙동강변은 빨래하는 여인들로 북적였습니다. 민주는 품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안경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얼굴에 썼습니다. 이게 뭐야? 안경을 쓰고 앞을 보던 민준이는 너무 놀라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빨래를 하던 여인들이 모두 짐승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한 종류의 짐승이 아니라 말, 돼지, 개, 소, 닭 등 온갖 짐승들이 빨래를 하고 있는 믿기 힘든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박 선생이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인간의 모습 속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안경이라니. 민주는 안경을 쓰고 여인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강가 한쪽 구석에서 꼬리가 9개 달린 하얀 여우, 구미호 모녀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저기 있다. 구미호 모녀다. 민준이는 어느새 빨래를 마치고 자리를 뜨려는 구미호 모녀를 보고 황급히 뒤쫓아갔습니다. 안경을 벗고 다시 보니 젊은 구미호는 갓 20살이 되었을까 싶은 눈처럼 하얀 피부에 붉은 입술을 가진 어여쁜 처녀, 아리였습니다. 아리는 어머니 여우와 함께 인적 드문 숲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굽이굽이 숲길을 지나 깊은 산속 작은 초가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집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성이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하자 민주는 용기를 내어 집 앞에서 외쳤습니다. 주인장 계십니까? 조용한 집에서 방문이 열리더니 구미호 모녀가 놀란 눈으로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주인은 나인데 누구시길래 남의 집 문 앞에서 소란이요? 저는 길을 가던 나그네입니다. 묵을 곳이 없어 그러니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십시오. 아이고, 보아하니 젊은 총각 같은데 집을 잘못 찾아오셨소. 이 집에는 늙은 어미와 어린 딸, 여자 둘뿐이라 남정네를 드릴 수 없소. 그러니 마을로 내려가 다른 집을 알아보시오. 어머니 여우는 단호하게 말하며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민준이는 다시 한번 간곡하게 사정했습니다. 사정을 봐주십시오. 먼 길을 걸어온 데다 하루 종일 굶어 너무나 지쳤습니다. 방은 바라지도 않으니 헛간이라도 좋으니 하룻밤만 묵게 해주십시오. 민준의 간절한 부탁에 마음 약한 어머니 여우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망설였습니다. 그때 딸 아리가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날이 어두워지면 다른 집을 찾기도 어려울 거예요. 딱 하룻밤만 묵게 해주도록 해요.
방은 내줄 수 없고 헛간이라도 괜찮다면 하룻밤 묵어가도록 하시오. 예, 감사합니다. 민준이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헛간으로 들어갔습니다. 헛간에는 마른 집이 깔려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막자리에 누워 잠을 청하려는데 딸아리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옹기 그릇을 들고 헛간으로 왔습니다. 저녁거리를 다 치워서 드릴 것은 이것밖에 없으니 따뜻한 팥죽이라도 드시고 허기를 달래세요. 딸아리가 준 것은 다름 아닌 팥죽이었습니다. 가까이에서 아리를 보니 둥근 얼굴에 맑고 커다란 눈망울을 가진 인간 세상 그 어떤 여인보다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민준이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준이는 팥죽을 허겁지겁 먹어 치웠습니다. 따뜻한 팥죽을 먹으니 온몸에 기운이 솟아났습니다. 배가 조금 차자 자리에 누워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뜰 무렵 민준이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헛간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던 지게를 짊어지고 두 모녀가 깨기도 전에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민준이는 두 모녀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땔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때가 훨씬 지난 오후 늦게서야 민준이는 나무 한 짐을 가득 지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민준이가 산더미 같은 나무 짐을 지고 집으로 들어서자 마침 밭일을 나갔다 돌아온 모녀가 민준이를 보고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아침에 떠나신 줄 알았는데 어찌 다시 오신 거예요? 어제 두 분께 큰 은혜를 입어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 땔감을 좀 해왔습니다. 민준이가 해온 땔감 짐은 엄청났습니다. 집에서 일주일은 넉넉히 뗄 수 있을 만큼 많은 양이었습니다. 아이고, 땔감을 하려고 그렇게 일찍 산에 가셨던 거예요? 보아하니 끼니도 거르신 것 같은데 어서 밥부터 드세요. 어머니 여우는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고 곧 따뜻한 밥상과 맛있는 산나물 반찬이 차려졌습니다. 세 사람은 마주 앉아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어머니 여우가 민준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은 해가 저물었으니 내일 날이 밝거든 떠나시게. 여자들만 사는 집에 남정네가 오래 머무는 것은 좋지 않으니. 어머니 여우의 말에 민준이는 목이 메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망설이던 민준이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염치 없는 말씀인 줄 알지만 며칠만 더 머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오랫동안 객지 생활을 한 탓에 몸이 많이 상한 데다 일가 친척도 하나 없어 갈 곳이 없습니다. 밥 한 끼만 주시면 밭일, 땔감, 집안일까지 뭐든지 다 할 테니 며칠만 말미를 주십시오. 민준이의 딱한 사정을 들은 모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매정하게 내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는 헛간에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산에 올라가 땔감을 한 짐 가득해 오더니 오후부터는 밭에 나가 모녀를 도와 밭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구미호아리의 집에 머무르게 된 지 며칠이 지나자 집안에는 땔감이 가득 쌓였고 밭일도 민준이가 척척 해내니 모녀의 생활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며칠만 묵겠다고 했던 민준이는 보름이 지나고 한 달, 두 달이 넘도록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민준이에게 떠나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다가올 무렵 장마가 시작되어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한 달 넘게 그치지 않고 내렸습니다. 마을은 물난리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냇물은 범람하고 둑은 무너져 집과 밭이 물에 잠기고 다리가 끊기는 등 온 마을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비는 온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나서야 겨우 멎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망쳐 쌀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게다가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되자 땔감 역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민준이는 그동안 부지런히 모아둔 땔감을 장에 내다 팔아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리,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어머니, 아리,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민준이가 장에서 돌아와 어머니 여우에게 작은 돈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어머니 여우는 돈주머니를 받아 열어보고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아니, 이 돈은 다 뭐예요? 장에 나가 땔감을 모두 팔고 받은 돈입니다. 이 돈은 총각이 써야지. 왜 우리한테 주는 거에?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 돈을 내가 받아도 되려나 모르겠네. 어머니 여우는 짐짓 걱정하는 척했지만 결국 돈주머니를 받았습니다. 그해 가을, 민준이가 열심히 가꾼 밭작물들은 물난리 속에서도 큰 피해 없이 잘 자랐습니다. 민준이는 또 한 번 모녀에게 큰 돈을 벌어다 주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생활한 지 몇 달이 지나자 민준이와 아리 사이에는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을 함께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밭일을 함께하며 땀 흘리는 사이 서로에게 깊이 빠져든 것입니다. 어머니 여우 역시 그 사실을 눈치채고 한동안 고민하다가 어느 날 밤 달빛 아래 세 사람을 불러놓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젊은이, 민준아, 구미호 아리와 어쩌다 보니 함께 지낸 시간이 꽤 되었구려. 젊은이, 민준아, 구미호 아리와 어쩌다 보니 함께 지낸 시간이 꽤 되었구려. 어머니. 항상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준이를 쭉 지켜보니 우리 딸 아리의 배필, 신랑감으로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민준이는 우리 아리와 백년가약을 맺을 마음은 없는지? 어머니 여우의 갑작스러운 혼담 제안에 민준이는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아리를 향한 자신의 진심을 깨닫고 용기를 내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야 물론 아리 아가씨와 혼례를 올릴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머니와 아가씨께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오. 민준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렵게 지난날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와 혼례를 올렸던 아내 채령과 가난 때문에 헤어지게 된 슬픈 사연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민준이의 이야기를 듣고 난 어머니 여우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어머니 여우는 옆에서 조용히 듣고만 있던 딸 아리에게 물었습니다. 아리야, 너는 민준이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지난날의 일은 크게 상관없어요. 민준 씨는 자신의 잘못으로 어려운 일을 겪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오신 분이잖아요. 저는 앞으로 민준 씨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날 밤 달빛 아래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민준이와 아리는 어머니 여우의 축복 속에서 다음 해 따뜻한 봄날에 조촐하지만 아름다운 혼례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여우는 혼례 선물로 대대로 내려오던 귀한 여우 구슬을 아리에게 주었고 아리는 그 구슬을 민준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혼례를 올린 민준이는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리와 함께 힘을 합쳐 밭을 일구고 땔감을 마련하고 집안일을 돌보았습니다.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과 아리가 준 여우 구슬 덕분에 민주는 주변의 밭을 더 사서 밭농사를 크게 시작했는데 그해 하늘도 도왔는지 큰 풍년이 들어 엄청난 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좋은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리가 임신을 하고 다음 해 예쁜 딸을 낳아 민준이의 집안에는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와 아리가 혼례를 올린 지 3년이 되자 민준이가 하는 농사는 해마다 잘 되어 민준이는 금방 청송골에서 가장 큰 땅을 가진 부자가 되었습니다. 소작농까지 둘 정도로 부유해졌습니다. 민준이는 그토록 바라던 행복하고 풍요로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언제나 헤어진 아내 채령에 대한 근심거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채령에 대한 걱정은 민준의 마음을 늘 무겁게 했습니다.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풍요로운 가을날 밭일을 마치고 돌아온 민준이는 아리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부인, 이것으로 치마 저고리를 한 벌 곱게 만들어 주시오. 민준이가 내민 것은 아주 곱고 질 좋은 명주 옷감이었습니다. 아리는 남편이 해마다 가을이 되면 명주 옷감을 구해 치마 저고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유를 물었지만 민준이는 굳게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리는 묵묵히 옷감을 받아들고 정성껏 바느질하여 고운 치마 저고리를 한 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마다 치마 저고리 한 벌씩 만들어 아리에게 부탁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10벌이나 되는 고운 치마 저고리들이 장롱 속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는 아침 일찍부터 장롱 속에 고이 간직해온 치마 저고리 10벌을 꺼내 짐으로 꾸리고 박 선생에게 받은 신비한 안경까지 품에 넣고 집을 나설 채비를 했습니다. 부인, 잠시 안동골에 다녀올 곳이 있어 며칠 집을 비울 듯하오. 그동안 아이들을 잘 보살펴 주시오. 며칠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금방 돌아오겠소. 안동골이요? 무슨 일로 안동골까지 가시는 거예요? 아이들은 걱정 마시고 객지에 나가시면 끼니 거르지 마시고 몸 건강히 잘 다녀오세요. 알겠소. 걱정 마시오. 민준이는 집을 나서기 위해 마중 나온 귀여운 아이들과 사랑스러운 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호기심이 들어 품에서 안경을 꺼내 아이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앙증맞은 아기 여우들로 보였습니다. 볼 때마다 신기하고 재미있는 일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짐을 실은 나귀를 끌고 부지런히 걸어 며칠 만에 자신이 살았던 옛마을 안동골에 도착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찾은 안동골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민주는 채령과 신혼생활을 시작했던 옛집을 찾아가 보았지만 집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허물어져 버린 초가집에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사람이 살지 않은 지 오래되어 거미줄만 가득했습니다. 민준이는 착잡한 마음을 다잡고 이웃 마을에 살던 옛장인 최씨 댁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옛장인의 집에 다다랐을 때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놀며 웃고 떠드는 정겨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이는 숨을 죽이고 담 너머로 집 안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10년 전 헤어졌던 아내 채령과 낯선 사내,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함께 마루에 둘러앉아 저녁 밥상을 가득 채운 따뜻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채령의 건강해진 얼굴을 보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헤어질 때만 해도 병색이 완연하고 안색이 좋지 못했는데 지금은 살도 보기 좋게 오르고 얼굴에 생기가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채령은 낯선 사내와 재혼하여 아이들을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민준이는 잠시 옛 생각에 잠기다가 품에 있던 안경을 꺼내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곳에는 돼지 아이들과 어미돼지, 아비돼지가 꿀꿀거리며 맛있게 밥을 먹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식사를 마친 돼지 가족들은 아기 돼지들은 신이 나서 밖으로 뛰어나갔고 아비돼지는 농기구들을 챙겨 밭으로 일하러 나섰습니다. 민준이는 채령이 혼자 남은 것을 확인하고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마루에 앉아 배를 짜고 있던 채령은 인기척에 고개를 들어 방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만에 나타난 민준을 발견한 채령은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배틀북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채령, 그간 잘 지냈소? 민준이가 채령을 보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어렵게 말을 꺼내자 채령의 맑은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살아 계셨군요. 그러게 말이오. 모진 인생, 어쩌다 보니 이제까지 억척스럽게 잘 살아 있었소. 1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망부석처럼 한참을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얼굴이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구려.
길에서 마주쳤다면 못 알아볼 뻔했소. 당신도 몰라보게 훤칠해지셨네요. 이전과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간 고생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렇소. 하지만 이제는 괜찮소. 부인에게 줄 것이 있어 가져왔소. 말을 마친 민준이는 나귀 등에 실어온 짐을 마당에 내려놓고 풀기 시작했습니다. 짐 속에서 고운 빛깔의 치마 저고리 10벌이 쏟아져 나오자 채령의 눈은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너무나 곱고 화려해요. 제 평생 이렇게 고운 명주 옷은 처음 봐요. 내가 밭농사가 잘 되어 살림이 넉넉해질 때마다 지난날 당신에게 모질게 대했던 것이 후회스러워 당신 생각하며 한 벌씩 만들어 두었던 것이오. 10년 동안 만든 것이라 혹시 몸에 잘 맞을지는 모르겠구려. 글쎄요. 10년이나 지나서 몸에 맞을지는 모르겠네요. 마침 저도 드릴 것이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채령은 눈물을 훔치며 황급히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더니 잠시 후 커다란 보자기에 싼 보따리를 가져와 민준이에게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채령이 풀어놓은 보따리 속에는 곱게 지어진 남자옷 10벌이 차곡차곡 담겨 있어 민준이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신 소식을 알 수 없어 늘 마음이 아팠어요. 당신 생각이 날 때마다 당신 옷을 한 벌씩 만들다 보니 어느새 10벌이나 만들게 되었네요. 당신과 헤어지던 날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헤어지게 되어 한동안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고 늠름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니 정말 반갑고 감사한 일이네요. 나야말로 고맙소. 부인이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무거운 짐처럼 마음속에 짓눌려 있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것 같구려. 다행이네요. 이제 지난 일은 모두 잊고 앞으로는 부디 아내분과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사세요. 고맙소. 부인도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게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라오. 10년 만에 재회한 민준과 채령은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고 걱정했던 마음을 털어내고 각자의 행복을 빌어주며 아름다운 작별을 했습니다. 민준이가 안동고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채령은 집 앞까지 따라 나와 멀리 떠나는 남편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손을 흔들어 배웅했습니다. 채령과 헤어져 발걸음을 돌린 민준이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품속에 있던 박 선생의 안경이 생각났습니다. 문경세제 아랫장터에서 박 선생을 처음 만났던 날, 그리고 신비한 안경을 받고 구미호를 아내로 맞이했던 기적 같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준이는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안경을 꺼내어 다시 한번 써보았습니다. 10년 전 처음 안경을 썼을 때처럼 세상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짐승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은 여전했습니다. 민준이는 안경을 쓰고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며 한참 동안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문경세제 고갯길 아래 작은 마을 어귀에서 허름한 옷을 입은 젊은 곰 청년이 구걸하고 있는 딱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곰 청년의 슬픈 눈빛을 바라보던 민준이는 자신도 모르게 발길이 멈춰 섰습니다. 민준이는 곰 청년에게 다가가 품속에 소중히 간직해온 안경을 건네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힘든가? 혹시 괜찮다면 돈보다 더 귀한 것을 하나 주겠네. 예. 정말 감사하지만 저에게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 리가. 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주 신비한 안경이니 부디 소중하게 잘 간직하게. 그리고 언젠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마음씨 착하고 아름다운 처녀를 찾게 될 것이네. 부디 그 처녀에게 꼭 장가를 들어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오. 예.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말은 안경을 써보면 자연히 알게 될 것이네. 부디 이 안경이 젊은이의 앞날을 밝혀주길 바라오. 말을 마친 민준이는 곰 청년의 어깨를 따뜻하게 두드려주고 발걸음을 재촉했고
안경을 받은 곰 청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민준이의 뒷모습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온 민준이는 사랑하는 아내 아리, 그리고 예쁜 아이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10년 전 헤어진 아내 채령을 잊지 못했습니다. 해마다 가을이 되면 채령에게 줄 치마 저고리를 만들었고, 채령의 생일에는 먼 발치에서나마 안동골 쪽을 바라보며 채령과 채령의 가족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만을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박 선생에게 받은 신비한 안경은 곰 청년에게 물려주어 또 다른 인연을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청송골에는 박민준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의지할 곳 없이 홀로 세상에 남겨졌지만 마음씨 착하고 성실하기로 마을 사람들에게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친척 집들을 전전하며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민준은 20살이 되자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잣집 김대감 댁머슴으로 들어가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묵묵히 일했습니다. 김대감 댁에서 굳은 일도 마다 않고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민준은 꽤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25살이 되던 해봄, 이웃 마을 박씨 아저씨의 소개로 마음씨 곱기로 소문난 옆마을 안동골 최씨댁 외동딸 최채령과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채령은 맑은 눈망울과 해맑은 웃음이 매력적인 누구에게나 친절한 아가씨였습니다. 민준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김대감 댁 머슴살이를 청산하고 청송골 작은 밭되기와 낡은 초가집 한 채를 사서 아내 채령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봄 햇살 따스한 어느 날 채령은 정성껏 지은 점심을 들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서방님, 점심 드세요. 새참으로 쑥버무리도 좀 싸왔어요. 벌써 점심때가 되었나? 일하다 보니 시간이 가는 줄 몰랐네? 당신도 어서 와서 같이 먹어요. 민준은 아내가 싸온 따뜻한 밥과 쑥버무리를 맛있게 먹으며 지난날의 고생을 떠올렸습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이 힘겨운 삶을 견뎌내고 이제 눈앞에 사랑하는 아내와 작은 보금자리가 생겼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그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청송골을 덮쳤습니다. 냇물은 범람하여 둑을 무너뜨리고 민준 부부의 밭되기는 순식간에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한 해 농사를 망친 민준 부부는 겨울 내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지만 이번에는 몇 달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이어졌습니다. 쩍쩍 갈라지는 밭을 바라보며 민준은 애타는 마음으로 하늘만 바라봤지만 야속하게도 하늘은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국 그해 농사도 망치고 말았습니다. 곳간은 텅 비었고 먹을 양식조차 부족하여 민준 부부는 하루 한 끼 죽으로 겨우 연명해 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힘든 생활에 지친 채령은 몸져눕고 말았습니다. 가뜩이나 넉넉지 못한 살림에 아내의 병까지 더해지니 민준은 막막한 마음에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혹독한 시련을 내리시는 겁니까? 저는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민준의 딱한 소식은 안동골 친정에도 전해졌습니다. 장인 최 씨와 장모 박 씨는 부랴부랴 청송골 민준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퀭한 얼굴로 자리에 누워있는 딸 채령을 본 장인 최 씨는 민준을 매섭게 꾸짖었습니다. 일은 안 하고 첩 하나 없는 무능한 놈에게 우리 딸을 보낸 것은 자네가 성실해서 굶어 죽이지는 않겠다 싶어서였는데 야근커녕 죽 한 그릇 제대로 못 먹여 이 지경을 만들어 놓았나.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죄송은 무슨. 다 필요 없어. 채령이는 우리가 데려가서 돌봐줄 테니 두 사람은 여기서 인연을 끊어라. 장인어른,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희가 어찌 쉽게 헤어질 수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살다가 우리 채령이를 저 세상으로 보내란 말이냐? 죽어가는 딸에게 약 한 첩 못 먹이면서 무슨 혼인 생활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냐? 딴소리 말고 당장 헤어져. 민주는 눈물로 장인에게 애원했지만 장인은 매몰차게 뿌리치고 딸 채령을 데리고 안동골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내마저 떠나고 텅 빈 집에 홀로 남은 민주는 며칠 동안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방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주는 갑자기 무슨 생각을 했는지 땅 문서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헐갑의 밭되기를 팔아버리고 간단한 짐을 챙겨 정든 청송고를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낡은 집신을 신고 등짐을 진 민주는 떠나기 전 텅 빈 초가집을 돌아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래. 차라리 잘 되었어. 나 같은 놈하고 계속 있어봐야 채령이만 더 고생만 할 테지. 혼잣말을 하며 민주는 정든 청송고를 뒤로하고 발길 닿는 대로 정처 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민주는 뚜렷한 목적지도 없이 발길이 닿는 대로 걸어가다 밤이 되면 길에서 잠을 자거나 남의 집 처마 밑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날이 갈수록 민준의 모습은 초라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큰 장터, 문경세제 아랫장터를 지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몰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궁금해진 민주는 구경꾼들에게 다가가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행색을 보니 이 동네 사람은 아닌가 보구려. 예. 저는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길손입니다.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까? 저기 앉아 계신 분이 이 근방에서 용하기로 소문난 박 선생이라는 분이신데 어쩌다 한 번장에 나오셔서 점을 봐주시는 통에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이오. 민주는 박 선생이라는 노인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허옇게 센 머리에 흰 도포를 입고 갓을 쓴 점잖은 풍모를 지닌 노인은 코에 이상한 둥근 유리알 같은 것을 끼고 사람들에게 점을 봐주고 있었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갈 곳도 없던 민주는 한쪽 구석에 앉아 박 선생이 점을 봐주는 모습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고 박 선생도 자리를 정리하려던 찰나 민준이 박 선생 앞에 다가서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도 점을 볼 수 있을까요? 점이란 누구든 볼 수 있지. 하지만 내 점괘는 꽤 비싸네. 박 선생의 말에 민주는 허름한 품을 뒤적여 작은 돈주머니 하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지난날 밭되기를 팔아받은 재산의 전부였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이것뿐입니다. 이것으로 될는지. 참으로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구먼. 제 얼굴에 그런 것이 보입니까? 이 사람아, 세상에 사연 없는 얼굴이 어디 있나. 누구나 다 자기만의 사연을 얼굴에 담고 사는 것이지. 그렇게 수심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으니 사연도 기구하겠구먼. 그래, 뭘 알고 싶은 게냐? 박 선생의 물음에 민주는 지난날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와 아픈 아내와 헤어지게 된 슬픈 사연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젊은이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박 선생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괴로군. 사람답게 사는 것은 누구에게는 쉽기도 하고 또 어떤 이에게는 매우 어렵기도 하지. 그런 면에서 자네는 아주 운이 좋구먼. 자, 이것을 받게. 박 선생은 말을 마치며 코에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 민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안경이라는 것이다. 무엇이든 꿰뚫어 볼 수 있게 하는 신비한 힘이 깃든 안경이지. 안경이라고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 귀한 물건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자네가 내 마지막 손님이기 때문이지.
나는 이제 더 이상 이것이 필요 없네. 자네는 내일 날이 밝거든 이 아랫길로 쭉 내려가다 보면 큰 강, 낙동강이 나올 걸세. 그곳에서 그 안경을 쓰고 빨래하는 여인들을 잘 살펴보게. 그러다 꼬리가 9개 달린 여우, 구미호 모녀가 보이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구미호 처녀에게 장가를 들어야 하네. 네. 구미호랑 혼인하라니. 사람이 어찌 짐승과 혼인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아, 진짜 구미호랑 혼인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안경을 쓰고 보면 구미호로 보이는 처녀를 찾으라는 게야. 그 안경은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진실을 보여주는 신비한 물건이니 부디 내 말을 명심하게. 예. 그런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나는 자네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남은 일은 자네 하기에 달렸네. 그리고 그 안경은 남들에게 함부로 보이지 말고 소중하게 간직하다가 나중에 인연이 닿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물려주도록 하게. 말을 마친 박 선생은 짐을 챙겨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주는 박 선생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구미호 처녀와 혼례를 올리라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그날 밤, 갈 곳이 없어 문경세제 고갯길 아래 주막집 처마 밑에서 잠을 잔 민주는 박 선생의 말을 곱씹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 민주는 박 선생이 말한 낙동강을 찾아 강가 한쪽 구석에 앉아 사람들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침 해가 하늘 높이 떠오르자 아낙네들이 빨래감을 들고 하나둘씩 강가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낙동강변은 빨래하는 여인들로 북적였습니다. 민주는 품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안경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얼굴에 썼습니다. 이게 뭐야? 안경을 쓰고 앞을 보던 민준이는 너무 놀라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빨래를 하던 여인들이 모두 짐승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한 종류의 짐승이 아니라 말, 돼지, 개, 소, 닭 등 온갖 짐승들이 빨래를 하고 있는 믿기 힘든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박 선생이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인간의 모습 속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안경이라니. 민주는 안경을 쓰고 여인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강가 한쪽 구석에서 꼬리가 9개 달린 하얀 여우, 구미호 모녀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저기 있다. 구미호 모녀다. 민준이는 어느새 빨래를 마치고 자리를 뜨려는 구미호 모녀를 보고 황급히 뒤쫓아갔습니다. 안경을 벗고 다시 보니 젊은 구미호는 갓 20살이 되었을까 싶은 눈처럼 하얀 피부에 붉은 입술을 가진 어여쁜 처녀, 아리였습니다. 아리는 어머니 여우와 함께 인적 드문 숲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굽이굽이 숲길을 지나 깊은 산속 작은 초가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집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성이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하자 민주는 용기를 내어 집 앞에서 외쳤습니다. 주인장 계십니까? 조용한 집에서 방문이 열리더니 구미호 모녀가 놀란 눈으로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주인은 나인데 누구시길래 남의 집 문 앞에서 소란이요? 저는 길을 가던 나그네입니다. 묵을 곳이 없어 그러니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십시오. 아이고, 보아하니 젊은 총각 같은데 집을 잘못 찾아오셨소. 이 집에는 늙은 어미와 어린 딸, 여자 둘뿐이라 남정네를 드릴 수 없소. 그러니 마을로 내려가 다른 집을 알아보시오. 어머니 여우는 단호하게 말하며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민준이는 다시 한번 간곡하게 사정했습니다. 사정을 봐주십시오. 먼 길을 걸어온 데다 하루 종일 굶어 너무나 지쳤습니다. 방은 바라지도 않으니 헛간이라도 좋으니 하룻밤만 묵게 해주십시오.
민준의 간절한 부탁에 마음 약한 어머니 여우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망설였습니다. 그때 딸 아리가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날이 어두워지면 다른 집을 찾기도 어려울 거예요. 딱 하룻밤만 묵게 해주도록 해요. 방은 내줄 수 없고 헛간이라도 괜찮다면 하룻밤 묵어가도록 하시오. 예, 감사합니다. 민준이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헛간으로 들어갔습니다. 헛간에는 마른 집이 깔려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막자리에 누워 잠을 청하려는데 딸아리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옹기 그릇을 들고 헛간으로 왔습니다. 저녁거리를 다 치워서 드릴 것은 이것밖에 없으니 따뜻한 팥죽이라도 드시고 허기를 달래세요. 딸아리가 준 것은 다름 아닌 팥죽이었습니다. 가까이에서 아리를 보니 둥근 얼굴에 맑고 커다란 눈망울을 가진 인간 세상 그 어떤 여인보다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민준이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준이는 팥죽을 허겁지겁 먹어 치웠습니다. 따뜻한 팥죽을 먹으니 온몸에 기운이 솟아났습니다. 배가 조금 찾아 자리에 누워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뜰 무렵 민준이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헛간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던 지게를 짊어지고 두 모녀가 깨기도 전에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민준이는 두 모녀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땔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때가 훨씬 지난 오후 늦게서야 민준이는 나무 한 짐을 가득 지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민준이가 산더미 같은 나무 짐을 지고 집으로 들어서자 마침 밭일을 나갔다 돌아온 모녀가 민준이를 보고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아침에 떠나신 줄 알았는데 어찌 다시 오신 거예요? 어제 두 분께 큰 은혜를 입어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 땔감을 좀 해왔습니다. 민준이가 해온 땔감 짐은 엄청났습니다. 집에서 일주일은 넉넉히 뗄 수 있을 만큼 많은 양이었습니다. 아이고, 땔감을 하려고 그렇게 일찍 산에 가셨던 거예요? 보아하니 끼니도 거르신 것 같은데 어서 밥부터 드세요. 어머니 여우는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고 곧 따뜻한 밥상과 맛있는 산나물 반찬이 차려졌습니다. 세 사람은 마주 앉아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어머니 여우가 민준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은 해가 저물었으니 내일 날이 밝거든 떠나시게. 여자들만 사는 집에 남정네가 오래 머무는 것은 좋지 않으니. 어머니 여우의 말에 민준이는 목이 메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망설이던 민준이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염치 없는 말씀인 줄 알지만 며칠만 더 머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오랫동안 객지 생활을 한 탓에 몸이 많이 상한 데다 일가 친척도 하나 없어 갈 곳이 없습니다. 밥 한 끼만 주시면 밭일, 땔감, 집안일까지 뭐든지 다 할 테니 며칠만 말미를 주십시오. 민준이의 딱한 사정을 들은 모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매정하게 내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는 헛간에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산에 올라가 땔감을 한 짐 가득해 오더니 오후부터는 밭에 나가 모녀를 도와 밭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구미호아리의 집에 머무르게 된 지 며칠이 지나자 집안에는 땔감이 가득 쌓였고 밭일도 민준이가 척척 해내니 모녀의 생활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며칠만 묵겠다고 했던 민준이는 보름이 지나고 한 달, 두 달이 넘도록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민준이에게 떠나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다가올 무렵 장마가 시작되어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한 달 넘게 그치지 않고 내렸습니다. 마을은 물난리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냇물은 범람하고 둑은 무너져 집과 밭이 물에 잠기고 다리가 끊기는 등 온 마을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비는 온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나서야 겨우 멎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망쳐 쌀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게다가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되자 땔감 역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민준이는 그동안 부지런히 모아둔 땔감을 장에 내다 팔아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리,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어머니, 아리,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민준이가 장에서 돌아와 어머니 여우에게 작은 돈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어머니 여우는 돈주머니를 받아 열어보고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아니, 이 돈은 다 뭐예요? 장에 나가 땔감을 모두 팔고 받은 돈입니다. 이 돈은 총각이 써야지. 왜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 돈을 내가 받아도 되려나 모르겠네. 어머니 여우는 짐짓 걱정하는 척했지만 결국 돈주머니를 받았습니다. 그해 가을, 민준이가 열심히 가꾼 밭작물들은 물난리 속에서도 큰 피해 없이 잘 자랐습니다. 민준이는 또 한 번 모녀에게 큰 돈을 벌어다 주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생활한 지 몇 달이 지나자 민준이와 아리 사이에는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을 함께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밭일을 함께하며 땀 흘리는 사이 서로에게 깊이 빠져든 것입니다. 어머니 여우 역시 그 사실을 눈치채고 한동안 고민하다가 어느 날 밤 달빛 아래 세 사람을 불러놓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젊은이, 민준아, 구미호 아리와 어쩌다 보니 함께 지낸 시간이 꽤 되었구려. 젊은이, 민준아, 구미호 아리와 어쩌다 보니 함께 지낸 시간이 꽤 되었구려. 어머니. 항상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준이를 쭉 지켜보니 우리 딸 아리의 배필, 신랑감으로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민준이는 우리 아리와 백년 가약을 맺을 마음은 없는지? 어머니 여우의 갑작스러운 혼담 제안에 민준이는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아리를 향한 자신의 진심을 깨닫고 용기를 내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야 물론 아리 아가씨와 혼례를 올릴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머니와 아가씨께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오. 민준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렵게 지난날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와 혼례를 올렸던 아내 채령과 가난 때문에 헤어지게 된 슬픈 사연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민준이의 이야기를 듣고 난 어머니 여우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어머니 여우는 옆에서 조용히 듣고만 있던 딸 아리에게 물었습니다. 아리야, 너는 민준이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지난날의 일은 크게 상관없어요. 민준 씨는 자신의 잘못으로 어려운 일을 겪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오신 분이잖아요. 저는 앞으로 민준 씨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날 밤 달빛 아래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민준이와 아리는 어머니 여우의 축복 속에서 다음 해 따뜻한 봄날에 조촐하지만 아름다운 혼례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여우는 혼례 선물로 대대로 내려오던 귀한 여우 구슬을 아리에게 주었고 아리는 그 구슬을 민준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혼례를 올린 민준이는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리와 함께 힘을 합쳐 밭을 일구고 땔감을 마련하고 집안일을 돌보았습니다.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과 아리가 준 여우 구슬 덕분에 민준은 주변의 밭을 더 사서 밭농사를 크게 시작했는데 그해 하늘도 도왔는지 큰 풍년이 들어 엄청난 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좋은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리가 임신을 하고 다음 해 예쁜 딸을 낳아 민준이의 집안에는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와 아리가 혼례를 올린 지 3년이 되자 민준이가 하는 농사는 해마다 잘 되어 민준이는 금방 청송골에서 가장 큰 땅을 가진 부자가 되었습니다. 소작농까지 둘 정도로 부유해졌습니다. 민준이는 그토록 바라던 행복하고 풍요로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언제나 헤어진 아내 채령에 대한 근심거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채령에 대한 걱정은 민준의 마음을 늘 무겁게 했습니다.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풍요로운 가을날, 바치를 마치고 돌아온 민준이는 아리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부인, 이것으로 치마 저고리를 한 벌 곱게 만들어 주시오. 민준이가 내민 것은 아주 곱고 질 좋은 명주 옷감이었습니다. 아리는 남편이 해마다 가을이 되면 명주 옷감을 구해 치마 저고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유를 물었지만 민준이는 굳게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리는 묵묵히 옷감을 받아들고 정성껏 바느질하여 고운 치마 저고리를 한 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마다 치마 저고리 한 벌씩 만들어 아리에게 부탁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10벌이나 되는 고운 치마 저고리들이 장롱 속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는 아침 일찍부터 장롱 속에 고이 간직해온 치마 저고리 10벌을 꺼내 짐으로 꾸리고 박 선생에게 받은 신비한 안경까지 품에 넣고 집을 나설 채비를 했습니다. 부인, 잠시 안동골에 다녀올 곳이 있어 며칠 집을 비울 듯하오. 그동안 아이들을 잘 보살펴 주시오. 며칠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금방 돌아오겠소. 안동골이요? 무슨 일로 안동골까지 가시는 거예요? 아이들은 걱정 마시고 객지에 나가시면 끼니 거르지 마시고 몸 건강히 잘 다녀오세요. 알겠소. 걱정 마시오. 민준이는 집을 나서기 위해 마중 나온 귀여운 아이들과 사랑스러운 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호기심이 들어 품에서 안경을 꺼내 아이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앙증맞은 아기 여우들로 보였습니다. 볼 때마다 신기하고 재미있는 일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짐을 실은 나귀를 끌고 부지런히 걸어 며칠 만에 자신이 살았던 옛마을 안동골에 도착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찾은 안동골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민주는 채령과 신혼생활을 시작했던 옛집을 찾아가 보았지만 집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허물어져 버린 초가집에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사람이 살지 않은 지 오래되어 거미줄만 가득했습니다. 민준이는 착잡한 마음을 다잡고 이웃 마을에 살던 옛장인 최씨 댁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옛장인의 집에 다다랐을 때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놀며 웃고 떠드는 정겨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이는 숨을 죽이고 담 너머로 집 안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10년 전 헤어졌던 아내 채령과 낯선 사내,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함께 마루에 둘러앉아 저녁 밥상을 가득 채운 따뜻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채령의 건강해진 얼굴을 보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헤어질 때만 해도 병색이 완연하고 안색이 좋지 못했는데 지금은 살도 보기 좋게 오르고 얼굴에 생기가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채령은 낯선 사내와 재혼하여 아이들을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민준이는 잠시 옛 생각에 잠기다가 품에 있던 안경을 꺼내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곳에는 돼지 아이들과 어미돼지, 아비돼지가 꿀꿀거리며 맛있게 밥을 먹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식사를 마친 돼지 가족들은 아기 돼지들은 신이 나서 밖으로 뛰어나갔고 아비돼지는 농기구들을 챙겨 밭으로 일하러 나섰습니다. 민준이는 채령이 혼자 남은 것을 확인하고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마루에 앉아 배를 짜고 있던 채령은 인기척에 고개를 들어 방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만에 나타난 민준을 발견한 채령은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배틀북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채령, 그간 잘 지냈소? 민준이가 채령을 보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어렵게 말을 꺼내자 채령의 맑은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살아 계셨군요. 그러게 말이오.
모진 인생. 어쩌다 보니 이제까지 억척스럽게 잘 살아 있었소. 1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망부석처럼 한참을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얼굴이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구려. 길에서 마주쳤다면 못 알아볼 뻔했소. 당신도 몰라보게 훤칠해지셨네요. 이전과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간 고생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렇소. 하지만 이제는 괜찮소. 부인에게 줄 것이 있어 가져왔소. 말을 마친 민준이는 나귀 등에 실어온 짐을 마당에 내려놓고 풀기 시작했습니다. 짐 속에서 고운 빛깔의 치마 저고리 10벌이 쏟아져 나오자 채령의 눈은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너무나 곱고 화려해요. 제 평생 이렇게 고운 명주 옷은 처음 봐요. 내가 밭농사가 잘 되어 살림이 넉넉해질 때마다 지난날 당신에게 모질게 대했던 것이 후회스러워. 당신 생각하며 한 벌씩 만들어 두었던 것이오. 10년 동안 만든 것이라 혹시 몸에 잘 맞을지는 모르겠구려. 글쎄요. 10년이나 지나서 몸에 맞을지는 모르겠네요. 마침 저도 드릴 것이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채령은 눈물을 훔치며 황급히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더니 잠시 후 커다란 보자기에 싼 보따리를 가져와 민준이에게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채령이 풀어놓은 보따리 속에는 곱게 지어진 남자옷 10벌이 차곡차곡 담겨 있어 민준이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신 소식을 알 수 없어 늘 마음이 아팠어요. 당신 생각이 날 때마다 당신 옷을 한 벌씩 만들다 보니 어느새 10벌이나 만들게 되었네요. 당신과 헤어지던 날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헤어지게 되어 한동안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고 늠름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니 정말 반갑고 감사한 일이네요. 나야말로 고맙소. 부인이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무거운 짐처럼 마음속에 짓눌려 있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것 같구려. 다행이네요. 이제 지난 일은 모두 잊고 앞으로는 부디 아내분과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사세요. 고맙소. 부인도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게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라오. 10년 만에 재회한 민준과 채령은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고 걱정했던 마음을 털어내고 각자의 행복을 빌어주며 아름다운 작별을 했습니다. 민준이가 안동고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채령은 집 앞까지 따라 나와 멀리 떠나는 남편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손을 흔들어 배웅했습니다. 채령과 헤어져 발걸음을 돌린 민준이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품속에 있던 박 선생의 안경이 생각났습니다. 문경세제 아랫장터에서 박 선생을 처음 만났던 날, 그리고 신비한 안경을 받고 구미호를 아내로 맞이했던 기적 같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준이는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안경을 꺼내어 다시 한번 써보았습니다. 10년 전 처음 안경을 썼을 때처럼 세상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짐승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은 여전했습니다. 민준이는 안경을 쓰고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며 한참 동안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문경세제 고갯길 아래 작은 마을 어귀에서 허름한 옷을 입은 젊은 곰 청년이 구걸하고 있는 딱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곰 청년의 슬픈 눈빛을 바라보던 민준이는 자신도 모르게 발길이 멈춰 섰습니다. 민준이는 곰 청년에게 다가가 품속에 소중히 간직해온 안경을 건네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힘든가? 혹시 괜찮다면 돈보다 더 귀한 것을 하나 주겠네. 예. 정말 감사하지만 저에게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 리가. 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주 신비한 안경이니 부디 소중하게 잘 간직하게. 그리고 언젠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마음씨 착하고 아름다운 처녀를 찾게 될 것이네. 부디 그 처녀에게 꼭 장가를 들어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오.
예.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말은 안경을 써보면 자연히 알게 될 것이네. 부디 이 안경이 젊은이의 앞날을 밝혀주길 바라오. 말을 마친 민준이는 곰 청년의 어깨를 따뜻하게 두드려주고 발걸음을 재촉했고 안경을 받은 곰 청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민준이의 뒷모습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온 민준이는 사랑하는 아내 아리, 그리고 예쁜 아이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10년 전 헤어진 아내 채령을 잊지 못했습니다. 해마다 가을이 되면 채령에게 줄 치마 저고리를 만들었고 채령의 생일에는 먼발치에서나마 안동골 쪽을 바라보며 채령과 채령의 가족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만을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박 선생에게 받은 신비한 안경은 곰 청년에게 물려주어 또 다른 인연을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청송골에는 박민준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의지할 곳 없이 홀로 세상에 남겨졌지만 마음씨 착하고 성실하기로 마을 사람들에게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친척 집들을 전전하며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민주는 20살이 되자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잣집 김대감 댁머슴으로 들어가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묵묵히 일했습니다. 김대감 댁에서 굳은 일도 마다 않고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민주는 꽤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25살이 되던 해봄, 이웃 마을 박씨 아저씨의 소개로 마음씨 곱기로 소문난 옆마을 안동골 최씨댁 외동딸 최채령과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채령은 맑은 눈망울과 해맑은 웃음이 매력적인 누구에게나 친절한 아가씨였습니다. 민주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김대감 댁 머슴살이를 청산하고 청송골 작은 밭되기와 낡은 초가집 한 채를 사서